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린트 몇 페이지를 펼치면 되냐면은 26페이지를 펼치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단원의 이름은 민족통합의 윤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배경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게 될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테니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일에 대한 입장은 크게 소극적 입장과 적극적 입장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중에 소극적 입장부터 살펴봅시다. 이 입장은 일단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통일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너무너무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오는 생활 방식 도 당연히 많이 차이가 날 테니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 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질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감으로 더 퍼져 나갈 수 있으니 통일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한 설명이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네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자율성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의 체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한 경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자, 이런 이유 말고도 어떤 근거를 들어서 통일을 반대하게 되냐면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우리 남한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 중에 하나가 많은 통일 비용을 댈 위험성이 있다. 근데 그 비용을 차라리 남한 국민들을 위해서 쓰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근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에 반면에서 적극적인 입장의 근거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통일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첫 번째, 당위적 차원의 근거래요. 당위적 차원의 근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 일단 역사적 정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10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몇천 년의 세월 동안 한 나라이지 않았느냐. 그런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한 나라이고 통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거와 연결되어서 북한과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다.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나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그 종류로 평화, 인권,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대요. 통일을 하면 이런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반도 평화의 정착.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로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국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평화가 정착화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세계 전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세계 평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남한은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받으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대로 그들이 살 수 있으면은 그들의 인권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산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면서 가족들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 실용적 차원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로 분단 비용의 해소라고 쓰여져 있네요.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지만 우리가 분단이 됨으로써 들어가고 있는 소비하고 있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통일을 한다면은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런 쓸모없는 돈을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통일 편익의 혜택이라고 적혀 있네요. 통일 편익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볼 테지만 통일 편익은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보상, 혜택 이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근거 등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네요. 26페이지 2번에 1번에 첫 번째 빈칸에 통일 비용이라고 적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통일 비용이란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통일 이후 남북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돈과 북한이 쓰고 있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남한보다는 북한이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 주는데 쓰는 비용 등등 사회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맞춰 나가는데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필요한 그리고 소비되는 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하고서 어느 정도 적응 기간 때 필요한 돈인 것이지 영원히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투자적인 성격을 지녔다라는 것도 큰 특징이에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소비하는 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산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더 좋은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한 좋은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분단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빈칸에 분단 비용이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분단 비용이란 남북한 분단의 결과인 대결과 갈등 때문에 지출되는 유무형의 비용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까 설명했듯이 분단 비용은 우리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하고 있는 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예시로 국방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모두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지만 남자들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만 하는 국민의 의무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군대에 가서 약 1년 반 정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분단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국방비로 지출되는 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분담 비용의 또 다른 특징은 영구적으로 발생한대요.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쓰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통일 비용과 달리 이거는 투자적인 성격이 아니라 소모적인 성격의 비용이래요. 우리에게 다음에 추가 알파로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쓰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돈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통일이 되면은 이것은 안 쓸 수 있게 되는 비용이니까 이 돈을 안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담 비용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에 통일 편익이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통일 편익은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통일 비용을 씀으로써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대요. 통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7페이지를 보면은 통일 편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소 같은 저울의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 통일 비용을 우리가 우려하여서 통일을 하는 것은 안 좋아, 통일하는 거 아까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통일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의 통일 편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군사 안보적으로는 그런 국방비 절감 등의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 정치 외교적인 통일 편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정치적으로 갈등이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뭐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기술과 자본 이런 게 결합되어서 더 큰 경제적 이득이 올 것이다 라고도 쓰여져 있고 네 번째로 사회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합해져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통일 편익들이 있으니까 통일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밑에 1번을 보면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분단 비용이 감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분단 비용이 감소 혹은 아예 소멸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에 덧붙여서 경제적 편익, 경제적 이득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해소될 것이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민족 동일성, 상해 통합 이런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UN 인권선언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중에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인권을 지녔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라고 선포한 게 바로 UN 인권 선언인데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인권의 종류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제한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습을 아직 이어나가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보복을 당하고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자하고 이러한 다양한 권리들이 원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런 것을 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가 제한당하고 그거에 이어서 돈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생존권까지 위협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들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여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북한 인권 개념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편적 인권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권이란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방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모든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평등의 조건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제적인 절대적 평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민정권은 자본주의 계급의 철저한 독재를 하면서 노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민 대중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적 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적 권리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써 놓았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북한에서 인권은 사회주의라는 경제 제도에서만 보장이 되고 철저히 독재에 의해서만 구현된다. 그러니까 그 독재를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 직업 선택 등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제한이 요구될 수 있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구나. 통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통일의 모습을 꿈꾸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통일 한국이 된다면 다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겠죠. 북한과 우리나라가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를 지향해야 할 것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우리의 그런 것이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권을 당연히 지향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모두가 생각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고, 옳으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르면 벌을 받는 합당한 대우를 받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모두 다 할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28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그래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화해와 평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한 화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상호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이해해야 한대요. 우리가 문화 윤리 그리고 종교 윤리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로 합쳐진다,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서로 다름,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파악하여서 관용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생각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같아지기보다는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한 화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름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몇천 년 동안 같은 나라였는데 같은 공통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도 우리가 좀 찾아 나가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그것이 그 진정한 화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해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교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적혀져 있어요. 처음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노래라든지 예술 이런 것으로 먼저 다가가면은 좀 더 친밀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을 모색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같은 한국어를 쓰고 또 우리는 뭐 한복이라고 하는 정통 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동질성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노력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대요. 통일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하기 이전에 그 땅을 탄탄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다른 나라에게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통일은 너희 나라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뤄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등의 그러한 미래상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에게 도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너희들도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 전쟁도 안 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잖아. 라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려준다면 그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내적인 노력이라고도 쓰여져 있네요. 대내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지사회의 구현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어떤 북한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융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남남 갈등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 내에서도 그 통일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적극적 입장, 소극적 입장이 나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그러한 의견 차를 좀 좁혀서 활발하게 논의를 한다면은 북한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인, 국민이잖아요. 우리의 그런 주권을 발휘하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통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을 것 같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아까 선생님이랑 대외적 노력에서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통일 한국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 수준 높은 문화국가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창조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더해서 북한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까지 합쳐져서 다른 세계에 알린다면은 좀 더 좋은 창조적인 문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자주적인 민족 국가라고 쓰여져 있네요. 우리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의지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아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할 때만큼이라도 외세 의존적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면서 그리고 부정의한 일들을 겪지 않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유로운 민주국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많은 인권들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을 누리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면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고 싶대요. 이것은 남한의 기본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자본, 노동력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합쳐진다면은 좀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과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었는데 현재는 통일을 이루었고 지금 경제적 대국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독일이 통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예요. 독일 통일이 시사하는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론의 분열 없이 국력을 꾸준히 배양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을 위한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통일의 기회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이런 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대세의 흐름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 아니면 소멸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 북한이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소멸하는 방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통일의 역사적 사례는 내적 통일에 대한 준비 없이 쉬는 시간입니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켜주세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책상 및 개인용품은 청결하게 닦아주세요.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2m 이상 거리를 또 유지해주세요. 네, 독일 통일의 역사적 사례는 내적 통일에 대한 준비 없이 정치적, 제도적 통일만을 위한 통일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적 통일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동서독의 심리적, 문화적 통합의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용광로처럼 다 뭔가를 녹여버리는 그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독에 흡수된 통일된 동독의 경우 서독의 문화에 동독인이 적응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인에 익숙한 문화는 그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동독인으로 하여금 서독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게 했으며 서독인 역시 동독인을 비하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동서독 주민들 간에 새로운 심리적 장벽이 생겼대요. 베를린 장벽은 사라졌지만 마음속으로 벽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동서독의 통일이 또 다른 심리적 분단을 유발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심리적 문화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맨 밑에 화살표를 보면은 우리도 독일 통일의 사례처럼 다른 이념과 문화의 이질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 문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통일 준비를 하면 좀 더 나은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훈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잠깐 일시 정지해놓고 각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모두 다 풀었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설해 봅시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점차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편익도 생긴다. 그래서 분단 비용은 이러한 것이고 평화 비용은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통일 비용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하여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분단을 함으로써 쓰게 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돈만이 아니라 이런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구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 분단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2번.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통일 비용이 아니라 평화 비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고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문에서도 평화 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제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분단 비용은 계속 투자가 아니라 계속 없어지는 비용이니까 우리나라 돈이 점점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4번.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죠. 당연히. 5번.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그렇죠.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당연히 이 비용은 절감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갑을 읽어볼게요.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을 위해 살아갈 동포입니다. 그래서 이념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대북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반면에서 을은 그래, 그것은 의무야. 그런데 북한 사회의 특성상 북한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에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지원 물품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북한 사회의 개방이 선행된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을 모두 다 북한 주민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를 보았을 때 정답은 4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방된 이후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1, 2, 3, 5번은 모두 갑을이 둘 다 긍정하고 인정하는 내용이니까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제도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네요. 갑.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것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을 역시 이러한 갑의 내용에 긍정한대요. 그런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견인데 이것을 북한 스스로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러면 곧 개선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을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죠.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긴장 상태, 전쟁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북한은 그런 것의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어떤 것이 쟁점이라고 여러분들은 체크했나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가 북한 스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1번, 2번, 4번, 5번은 갑을 모두가 다 긍정하는 질문이니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북한 민족 통합의 윤리에 관련된 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